군사적인 자위, 경제적인 자활, 정치적인 자주, 이 세 다리를 딛고 서가 있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정치적으로 주체성이 없으면 사대주의 사상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되면 민족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과연 우리식 사회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주 흥미로운 강연이 기대됩니다. 박한식 교수님의 해방과 통찰을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식 사회주의, 그건 북에서 얘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누구의 무엇의 영향을 입고 또 무엇에 적응을 해서 혹은 반응을 해서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나왔느냐, 그런 걸 대략 우리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명제가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환경의 역사, 정치, 상황, 맥락, 그 맥락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삶의 맥락을 고찰하지 않고는 그 삶을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도 삶의 맥락의 산물이고 국가도 삶의 맥락의 산물이고 이 세계도 그런 변하는 사회 정치적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식 사회주의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우리식 사회주의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을 참고로 해 또 그것을 이제 극복하려는 시도와 노력으로서 우리식 사회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이 나타났느냐, 그걸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 이념이라고 하면은 제가 평생 정치 이념을 공부하면서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것이 제가 대학교 때 읽은 그 짧은 실력 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플라토가 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와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건 이제 자기와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는 것을 많이 인용해서 그 책을 또 썼습니다. 플라토, 소크라테스, 조금 후에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때 세상을 봅시다. 어떤 삶의 맥락인가? 네, 전쟁 쳤어요. 도시국가들끼리 전쟁 쳤습니다. 그 전쟁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 때 사회 환경이고 정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와, 전쟁을 치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든, 잔인하게 죽이거든. 그러니까 이렇지 않는 좀 좋은 사회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지금보다 현실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학자들은 생각을 했고 철학자들은 더구나 그때 학자라는 것은 철학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토가 이제 세상에는 세 가지 사회가 있다. 하나는 철학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꿈꾸는 그런 사회가 있고, 둘째는 역사가들이 기술하는 현실적인 사회가 있고, 셋째 마지막으로 제일 저렴 나쁜 사회가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가 있다. 이 세 사회인데 보통 둘째 사회에 우리가 들어오지만은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쟁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철학자들이 사회를 규정을 하고 사회 발전을 설계를 하고 또 통치를 하는 그러한 것이 좋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때를 비슷하게 해서 동양은 그때쯤에 기원전 3, 4세기에 그때는 유교가 왕성했지요. 공자님 나오셔가지고 유교가 왕성했는데 유교의 핵심이 뭡니까? 사회 질서입니다. 워낙 질서 없는 사회가 그때 춘추 정복시대 전쟁 서구에 비슷한 그런 도시국가들이 전쟁한 것처럼 여기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참상을 이 역사에 나타낸 것이 공자님 이하 유교 철학자들이 한 것. 그 유교 철학자들은 사회 질서를 만들자. 삼강오령만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하게 해서 잘된 사회는 좀 공익을 생각하는 사회고 못된 사회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철학을 하는 철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도덕성도 높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관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론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철인 정치가 철인왕인가 그런 게 있죠. 그렇고 그런데 이제 철인은 다 좋은데 힘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가 흐르다 보니까 점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무인이 무기를 쓰고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힘을 점점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군주가 되죠. 군주. 그렇게 역할을 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서구에서는 군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는 신성한 어떤 군의가 이걸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신정 정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철인들이 이제는 철학을 하는 철인들이 새를 만지는 무기를 만지는 철인에 그 다음에 신을 경외하는 신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중세에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암흑시대? 과학과 이성과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종교적인 권위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문해부흥도 있어났고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그게 중요하게 일어나는 것이 시장경제가 중세 이후는 시장경제가 나옵니다. 왜 시장경제가 나오냐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16세기 말 17세기 이때는 벌써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시작되니까
산업화는 생산물을 시장에 갖다 팔아야 돼요. 집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시장에서 가자마자 경쟁인데 숫자의 가격의 경쟁, 이런 경쟁이죠. 그 시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파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시장 문화가 또 있습니다. 시장 문화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되는 것이 근대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 문화가 결국은 뭘 만드는 중산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중산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중산계급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산업화가 먼저 된 것이 영국이나 유럽 아닙니까? 거기에서 산업화가 되니까 산업화가 되면은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고 물건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시장을 영위하는 특별한 문화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 문화가 생깁니다. 시장에 가서는 이 물건, 이 값, 저 값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비교하는 게 생겼어요. 사람이 비교할 능력을 점점 더 키우는 것이 시장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문화는 모든 것을 가격에 의해서 가치를 측정합니다. 모든 것이 물량화, 가격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인간과 인간관계보다는 양적인 경제와 경제, 돈과 돈, 물건과 물건 관계가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시장 문화가 나타나니까 중상층이 왜 나타났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줘야지 잘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돈도 더 많이 버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돼버리면은 물건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 만드는 상층에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과거에 중산층도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affordability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허락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더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중산계급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중산계급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어디에 나느냐 하면은 상과 하가 충돌을 하는 걸 예방했습니다. 중산계급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산자와 유산자가 계급 투쟁이 계급 의식이 생긴다는가. 그게 좀 둔하게 되었습니다. 중산계급 때문에. 그 중산계급은 막스가 얘기를 했는 계급 투쟁과 계급 의식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그렇고 칼 막스가 진단했는 자본주의의 빈부격차, 거기에서 계급 투쟁까지 나가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산계급이 나타났다는 것, 중산계급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봐야 하는 것은 중산계급의 의식구조, 문화 이런 걸 보면은 중산계급은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생각해 주는 그런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중산계급입니다. 돈 있는 놈들은 돈 더 벌려고 그 정신이 없이 설치고 돈 없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식생활 하려고 저렇게 고생하는 거. 중산계급은 누구냐면은 월급쟁이들입니다. 중산계급이 나타나는 서구에서는 계급 투쟁이 없었다는 거. 또 중산계급 문화 때문에 산업화가 더 됐지만은 시장이 잘 되고 문화가 충돌되지 않았다는 거. 그 얘기를 조화적인 문화가 중산계급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중산계급 때문에 계급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 미국이 나라가 생길 그때부터 맹렬한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중산계급이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는 중산계급 때문에 살아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계급이 이제 세계화가 된 1970년 이후 80년 이렇게 되어가는 세계 경제가 되어가지고 중산계급이 또 없어졌습니다. 중산계급이 나올 때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중산계급을 얘기를 하면은 시장 문화를 얘기해요. 시장이 생깁니다. 시장이 생기는 곳에 도시가 생깁니다. 도시는 항상 시장을 포함시켜서 만드는 것이 서구나 동양이나 도시입니다. 도시가 생기면은 도시에 교통이 연결이 되고 교통 인구가 더 많이 오게 되고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빈부 차이를 없애자. 그런데 빈부 차이를 없애려고 하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자본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나 구라파에서는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계속 착취를 해야 되고 계속 착취를 하려고 하니까 역시 정산계급이 나타나서 착취를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라파이 그때가 산업화가 되는데 산업화될 때 제일 먼저 되는 게 노동을 많이 하는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입니다. 옷 만들고 무슨 식구도 만들고 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중국도 보십시오. 그런 텍스타일 인더스트리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 손이 많이 들지요. 손이 많이 든 노동자가 있어야 됩니다. 유럽은 노동자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영국이 제일 발전시킨 텍스타일 인더스트리를 성공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넘어온 것이 이제 미국의 정치 이념이죠. 미국에 왔지만은 미국도 사회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게 잘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병폐는 급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빈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계급투쟁은 안 나타났지만 계급의식은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미국에도.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유럽 아닌 나라에 가서 정복을 할 때 보통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들고 나가는 것이 두 가지 들고 나갔습니다. 미국도 그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총입니다. 총하고 성경책 이 두 개를 들고 미국도 왔고 인도도 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세뇌를 시키고 물리적으로는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총칼과 성경 이런 주상적인 걸 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쭉 했죠. 그러다가 소련에 와 보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달리 노동자들이 없어요. 노동자들이 산업화가 안 됐으면 노동자가 없으면 농민들 뿐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없거든. 노동자들이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없는 데서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강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건 산업혁명도 그렇지만 공산주의도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다르게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핵심은 사유재산을 몰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토지 같은 거는 전부 다 토지개혁해가지고 공유시키게 혹은 국유나 공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주의가 그렇게 났다가 그것도 아직까지 그 북의 조선에 있는 사회주의하고 연결되려고 하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산주의 중에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모든 것이 다 사유재산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거, 이런 가치관과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의식구조나 이런 것이 이제 그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 중에 제일 평등한 것은 아무도 재산을 안 가지는 그런 사회가 가장 평등합니다. 재산을 가지게 해놓으면 돌아서면 또 불평등이 생겨요. 그래서 재산 없는 공산주의를 그 공산주의 매니페스토가 1848년인가 이때 나왔는데 그때 그 후부터는 계속적으로 공산주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또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가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바로 배운 게 아니고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고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그 공산주의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완전히 다른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인민공산주의가 되었어요. 중국의 인민은 국민입니다. 북쪽의 인민은 민족이고 중국은 국민입니다. 그 국민의 한 97%가 한족이지요. 단일적인 민족적인 성수 가지고 있지만은 이 3%는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중요한 중국으로서는 크게 중요한 이유가 연변에 살고 있어요. 모두 가해 국경을 다른 나라와 같이 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국가의 안보가 위험하게 됩니다. 신장 같은 거 보십시오. 신장의 종교도 신장은 대부분 이슬람교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 민족도 거기 한 200만이 옛날부터 200만 가까이 오늘날까지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그 중국과는 다른 의식 구조나 다른 가치관을 있고 또 중요하게는 우리 민족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수민족들이 다 민족 학교를 가지고 소수민족을 그 정치적인 안배를 경제적인 안배를 북경으로부터 받으려고 상당히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있죠. 그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전부 중국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각각 있는 그 나라의 개성과 문화와 교육과 이런 걸 그대로 지키게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인민사회주의가 그렇게 넘어오는데 그대로 저 북에서 우리 조선에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조선에서 가져오는 것은 인민이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조선의 인민은 민족입니다. 외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인민이 아닙니다. 중국은 외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국민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한테 제가 거기 낳기 때문에 아는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들 조국이 어디입니까? 다 중국이라 그럽니다. 민족은 어디입니까? 민족은 조선이라 그러죠. 그래, 조국을 중국이라고 얘기할 만큼 소수민족들을 그 사람들이 동화를 그런 의미에서 동화를 시켰습니다. 영어로 accommodation, assimilation이 아니고 용광로에서 같이 녹여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언어와 풍소와 풍속과 이런 걸 제대로 지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일성 주석께서 거기서 독립운동도 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은 중국 국가를 그렇게 중요하는데 우리는 국가가 동시에 민족이다. 그래서 민족관을 중심으로 한 것이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입니다. 철저하게 민족주의입니다. 그런 건 요새만 민족 그러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민족주의로 시작된 것이 조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 비서께서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자기가 썼는 세기와 더불어 저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얘기하는 독립운동 영웅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혁명 열사관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게 영웅입니다. 민족 열사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그 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중국의 역사와 정치 이념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무엇에 중요한 것은 일제식민지입니다. 또 그 한마디 제가 까먹었는데 중국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1949년 그 전에 100년을 우리가 자기들이 국가의 치욕적인 역사를 가진 그런 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국가를 건설합니다. 치욕적인 건 뭐 때문에 치욕적이면 무기가 없어서 치욕적이지 문화가 낮아서 치욕을 당한 건 절대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인 무기가 없다는 거. 정신적으로는 중국에 영국 사람들이 또 구라파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손에 2개 들은 것은 총하고 성경이 아니고 총하고 아편하고 들고 들어갔어요. 아편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정신을 착취해 버려요. 아편 가지고.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길에 나가면 아편 중독자들이 그냥 죽기 전에 길에 쫙 누워 있습니다. 그래 어디 가지도 뭐 그 자리에서 그게 죽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편을 가지고 와서 중국을 정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아편과 성경을 가져온 게 아니고 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모택동 서기가 제일 원하는 것이 총이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 비서가 생각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총이 한 자루라도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중요하다. 총이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총 100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한 사람이다. 그것도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북쪽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무기,
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본한테 당했고 일본은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 그렇다. 완전히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것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십시오.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면서 그래도 해낸 게 뭡니까? 무기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아무 데서 온 거 아닙니다. 옛날 그때부터 왔습니다. 그 큰 일본이 하루아침에 손을 바짝 드는데 보니까 핵무기가 딱 나타나는 게 일본은 꼼짝 못 하거든. 그걸 또 보고 이분은 그 북의 지도자는 감명을 받았어요. 핵무기는 있는 게 좋겠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위신을 위해서 핵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있어야 되겠지만은 핵무기는 우리 민족한테는 사용하지 안 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핵무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조선반도에 있는 핵무기는 다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분이 철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김일성 주석께서 생각하는 핵무기에 관한 자기 철학이었습니다. 그래, 북에서 이제 민주주의라 사회주의라 그래서 중국을 가져왔는데 인민이라는 개념도 조금 바꿔왔지만은 여기서 민족주의로 되었고 그 민족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무장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이분은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성군 정치로 나오죠. 중국의 이념을 모방해가지고 보면서 이 우리 조국에 맞는 이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처음에 보면은 항일 정신이에요. 그 뭐 철학적으로 의식적이고 뭐 하는 건 그건 이후에 붙인 거고 주체사상이 원천적으로는 항일, 반일 사상입니다. 항일 운동이 곧 주체운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체라는 것이 학자들이 달라들어서 좀 미화도 시키고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주체사상이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군사적인 자위, 경제적인 자활, 정치적인 자주 이 세 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나온 세 가지 원칙입니다. 세 가지 이 세 다리를 딛고 서가 있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 하면 하나 제일 그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주체입니다. 정치적으로 주체성이 없으면 사대주의 사상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되면 민족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주체사상은 주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건 주권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위를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 영토를 지켜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중국의 당나라, 수나라 이때부터 침략을 계속 받았지요. 우리 민족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슬픈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도 여행을 많이 세계에 해봤지만 대한민국만큼 또 조선반도만큼 아름다우고 살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누가 와봐도 거기 한 번 가면은 또 가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사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요. 그게 강이 없습니까? 바다가 없습니까? 산이 없습니까? 들이 없습니까?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산만 보십시오.
묘양산, 금강산, 백두산, 설악산, 그것만 보죠. 조선 반도에 산들이 보통 산들이 아니죠.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들도 많고 또 농터도 있을 만큼 있고 지하자원도 있을 만큼 상당히 요새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탐이 나는 반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지고 창의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게 누굽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 반도, 이탈리 반도가 우리 조선 반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이웃의 열강들이 모두 다 침을 흘리고 정복하려고 쭉 그랬죠. 중국의 왕국들이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강 건너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은 모두 다 이제 그 아름다운 조선 반도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죠. 그 상식적인 얘기인데 심오한 고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대 강국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점령하겠느냐, 이걸 식민지화하겠느냐, 이걸 활용하겠느냐, 그게 정신없는 것이 강국들입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 역사가 짊어지고 있는 하나의 큰 내려놓을 수 없는 짐입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인 입장 때문에 강국으로부터 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에서는 자주를 해야 된다. 스스로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종은 자기 결정을 자기가 못하지만 주인은 자기가 할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에서 우리는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체사상이에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고 민족관이 제대로 서야 되고 이런 등등이 주체사상의 핵심입니다. 주체사상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강조 많이 해온 것은 주체사상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주체사상의 핵심입니다. 사람 만드는 건 무슨 얘기냐? 그 우리 옛날에 인간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건 공익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홍익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해서는 인간에 그치고 아주 저속한 사람들이 그래요. 서구에는 인간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 많이 되고 했지만은 사람 성장이라는 사람 발전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긴 전부 다 치고받는 그 이기주의자들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말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정신이 없습니다. 그건 또 별도의 얘기고 이 김일성 사상이 곧 주체사상이라고 하는데 주체사상은 하나의 철학 개념이고 김일성은 하나의 지도자지요. 그래서 주체사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김일성 사상이라고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 그 주체사상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 주체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그게 우리식 주체식 사회주의 국가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중심이 되고 주체식 민족이 중심이 되고 또 아까 인간이라고 그랬지만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제 주체적인 사상을 우리는 조선식 사회주의라고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챕터가 남았는데 제 강좌 제목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나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한 학자로 볼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어디로 간다 그거는 어디로 가는 거는 제가 주제넘게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어디로 간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나 저는 저 이론의 노예입니다. 저 이론 만들게 한 것이 저 삶의 환경이고, 저는 가장 역설적인 환경에서 수십 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대접도 잘 받고 좋습니다. 저렇게 보면 이렇게 취급을 잘못 받고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공했습니다. 저렇게 보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도 또 역설적인 진리 속에서 역설적인 진리를 탐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진리는 역설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따라가서는 그게 진리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를 따라가면서 그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제가 우리 조국의 통일은 변증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통일돼야 된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변정법을 보면은 자본주의가 먼저 생기고 자본주의 병폐, 빈부격차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등등으로 해서 막스를 포함한 비막스적인 혹은 막스적인 사회주의 사상들이 나타났죠. 그런 것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칼 막스나 엥겔스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제 합으로 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는 합은 공산주의다. 완전한 사회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 하나의 건널목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공산주의를 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건 막스적인 이론이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를 거치지 않아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병폐를 우리가 잘 알면은 또 공산주의 병폐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더욱더 나은 합의 사회, 합의 사회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의 목적이고 통일의 의식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통일된 국가는 완전한 국가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통일된 국가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이 실현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설계도를 가져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반 합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자본주의에서 있는 문제, 사회주의에서 있는 문제 다 극복한 완전한 사회라 해야 된다. 그게 어떤 사회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회가 온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생각하다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은 완전한 사회는 인권이 완전히 보장된 사회다. 그러면은 저 미국 놈들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는가 인권인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을 우리 간단하게 그렇게 좁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UN 차타, 인권 차타에 보더라도 30가지를 열거를 해놨습니다. 1에서 30까지. 그게 이제 중복되는 게 많고 하지만은
제가 그것도 참조하고 저 삶을 생각하면서 또 조국의 북에도 제가 많이 다니면서 연구하고 한 것이 인간은 6가지의 근본 인권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었습니다. 이 6가지가 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성취되었으면 그만큼 좋은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이런 게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이 인권은 저는 그래 6권, 6가지 권입니다. 그걸 박한씩 그러면 6권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6가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식 사회주의가 이 합의 사회로 지향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 6권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살아야지요. 살아야지 다른 권한이 의미가 있지요. 생존권만큼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생존권. 그것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무시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인권을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life, 생명입니다.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를 그러거든. Life, 그러고 자유, 그 다음에 행복 추구라. 그게 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무엇이 행복 추구냐. 제가 볼 때는 life가 중요하다. life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인간을 생각하자. 사람이 나면은, 어린애가 나면은 살아야 한다. 왜 웁니까, 아이가? 호흡하려고 울지 않아. 왜 호흡을 합니까? 호흡 안 하면 죽거든. 그래서 운다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낳습니다. 살기 위해서 낳고 또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까? 우리 말 참 좋아요. 시기주. 저 북에서는 시기주라 그러고 우리는 의식주라 그러고 남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주가 옳아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못 먹으니까 피난민이 이렇게 생기지. 뭐 집 좋은 데 살라고 피난민이 생깁니까? 옷 잘 입으려고 피난민이 생깁니까? 못 먹으니까 피난민이 생기잖아요. 그 시기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하고 무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먹을 것은 충분히 해야 돼요. 그걸 충분하게 못하면은 그 나라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또 국가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라도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전부 인정을 하고 또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야 됩니다. 인권 하나하나가 다 권한입니다. 내가 권한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한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도와야 되는 겁니다. 시기주에 관한 것은 그건 공공 단체가 책임을 지고 완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곡식을 재배합니까? 땅이 없으면 땅이 내 겁니까? 땅은 사유재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땅 아파트 그거 때문에 온갖 문제가 그게 귀결이 되대요. 퍽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건 없애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통일을 안 하겠다. 내 아파트 날아가는데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북에는 천만다행으로 사유재산이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공유고 사유재산 내가 사용하는 그 가구나 이런 것 사유재산 뭐 그건 것도 아닙니다. 파괴될 수 있는 건 내가 구입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보게 사람 한 사람 다 직장을 가지면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받아가 뭐 합니까? 생활비에 사용합니다. 그거는 의식주에 절대 필요한 것이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라는 개념, 수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생활비라는 개념은 퍽 좋은 건설적이고 자랑할 만한 개념입니다. 아무튼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폭탄이 내 마당에 떨어지는 이런 사회가 되면 그 생존권이 없어지죠. 또 사회에 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사회에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데 뒤에서 도끼 가지고 내 머리를 친다. 이런 건 안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 안전, 안보, 안전 이런 게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요새 보면은 전염병 같은 거 이건 누가 고쳐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물론 조심을 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도 생존권에 속합니다. 환경 나쁘다, 공기가 나빠서 질식할 것 같다. 이건 누가 잘못입니까? 국가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권은 누가 보장을 하든지 국가가 보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누가 보장하든지 생존권은 보장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인권중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생존권, 그렇죠? 지금 생존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네이도가 오니까 수백 명씩 날아가는 거 생존권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날아가면 물론 보험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집은 다시 지어준다고 그러지만은 사람 죽어버리면 다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조선이나 다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회는 완전하고 어떤 사회는 하나도 안 됐다. 그렇게 결론 지을 형편은 아닙니다. 지금의 역사가. 자, 생존권. 그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게 중요한데 내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죠. 누구하고?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남자 여자가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지요.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이러면 가정이 생기죠. 가정 교육시키고 다 하겠죠.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자기 뜻에 안 맞게 헤어지는 것은 국가가 하루빨리 만나게 같이 살게 해줘야 됩니다. 이산가족 없고 수십 년 동안 저도 이산가족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산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은 우리 민족 이외에는 경험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정이 많기 때문에 이산가족이 헤어져가 살면 한이 생깁니다. 그러한 엄청난 한까지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움을 우리가 당하고 사는데 국가가 가족 상봉은 반드시 시켜야 되고 가족들은 같이 살게 해야 됩니다. 그걸 가족뿐입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이웃도 있지요. 친구도 있죠. 학교 동창들도 있죠. 또 정당에 관계하면은 당의 멤버십도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불어 사는 중에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살자. 남과 북이 헤어졌으면 이거 안 되겠다. 인권적인 문제다.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인권적인 도전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주인으로서 살고 싶지 종으로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본 놈들이 있을 때 종으로서 사는 게 좋습니까? 흑인들이 수백 년 전에 여기서 종으로서 사는데 그게 인권을 양요하면서 사는 겁니까? 주인과 종의 차이는 주인은 선택권이 있고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정치도 투표하는 것은 선택하는 겁니다. 정당을 선택하고 정강을 선택하고 정치가를 후보자들을 선택하고 정책의 전망을 비교하고 선택하고 비교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 잘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좀 되어 있었습니다. 요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사 맞는 것도 저는 모두 병 안 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예방주사는 이건 꼭 맞아라. 안 맞으면은 죄를 범해서 감옥소에 집어넣겠다. 그런 거는 제가 반대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거는 상당히 숭고한 것인데 그 주인을 누가 시켜가 됩니까? 그러면 그 주인의 선택권을 국가한테 우리가 양보하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 또 발전된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아주 잘못입니다. 그 선택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정당도 많아야 되고 정치사회도 많아야 되고 더구나 정치 이념도 차이가 있는 정당들과 후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복잡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자유권이 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놓으니까 선택을 운수 좋게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차이가 있어 금방 빈부 차이가 생깁니다. 그 빈부 차이가 생기면은 이 인간과 인간의 계급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면 계급 의식이 생기고 계급 투쟁까지 예상할 수 있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분배의 정의가 꼭 필요합니다. 사회에는 자유를 위해서는 분배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분배의 정의의 기준은 평등입니다. 평등한 분배면 평등한 분배일수록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평등을 위해서 그 선택권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선택권을 우리 향유해야 되고 어떤 거는 분배의 정의를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그거는 이론 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량 같은 거는 평등하게 분배해야 되고 무슨 자동차 같은 거는 불평등하게 분배해도 좋습니다. 좀 좋은 거 소모품 사용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분배의 정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가진다는 그거는 분배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준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이지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그 평등하게 분배가 되고 평등한 사회는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 사회입니다. 평등하지 못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은 더 굴욕적이고 존엄성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도 존경을 못 받기 때문에 존엄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가운데 자유권과 평등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보통 얘기를 안 합니다만 해방권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무엇의 구속? 시간과 공간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시간의 구속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인간이 생명이 이 세상 한평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또 그런 상황이 한 사회에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종교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종교고, 공간을 초월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공간을 우리가 초월하는 것이죠. 여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여행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인, 의식적인, 교육적인 여행도 요새는 실질 어디 안 가고도 여행해서 많이 온갖 거 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지요. 그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과 북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은 인권적인 문제고 미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지금 갇혀 있는데 제가 가려고 하도 못 가고 있는데 이건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권도 시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공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하는 그래야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섯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식민 생활을 당해봤고 또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치욕적인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 국가가 없는 겁니다. 국가는 있어야 되고 내가 국가에 종속돼야 되는 것은 나의 인권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인권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엄연히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라에 속해서 주권을 행사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이 인권이라고 한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주장합시다. 우리 사랑방에서는 주권이 인권 중에 무엇은 인권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인권이다. 이 인권이 없을 때 식민 생활을 했고 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굴욕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국가들 그렇게 경험 안 하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국가의 주권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대략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6가지 인권이 비교적 잘 향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다 향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상적이고 부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통일된 국가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반합이 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있고 반이 그 반대로 반이 있고 합은 반에서 더 발전되는 것입니다. 정에서 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반이라는 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하고 있는 현실들이 정반합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서는
북에서 배우고 북에서는 남에서 배운다는 건 잘하기 때문에 그걸 배운다는 거 그에 그치지 말고 못하는 거 보면은 그걸 저래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배우는 것이 제가 가르치고 많이 배워가는데 by making mistake you learn the best. 실수를 함으로써 잘못함으로써 가장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조선에서 잘못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사회로 역사를 창조하는데 같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과는 반대다. 북은 소용없다. 북에서는 또 그렇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우리가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자는 게 6.15에서 또 그 전에서 합의 그 후도 그렇고 합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통일로 지향하는 이상사회를 만드는데 각각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만한 장점이 상대방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더구나 남에서는 북을 빨갱이라고 부르지 말고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무슨 옛날에는 방공고세는 국가보안법 이런 건 하루 없이 없애야 됩니다. 그걸 없애게 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단추 중에 하나를 끼우는 일입니다. 그 통일운동은 남은 남에서 북은 북에서 통일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북에서는 주권 국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도 그렇게 해야 되고 더구나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볼 거예요? 미국을 어떻게 중국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외교 정책을 또 외교 더구나 문화 정책을 세우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제3의 이상적인 사회를 설계하는데 서로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힘 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어리석게도 많이 생각하는 얘기하는 통일평화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남북만 근사하게 변정법적인 통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지금 이 세계가 허덕이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그 세계가 복잡하고 좀 그 질서가 없고 이러면은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설계도가 역사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선반도에서 이 세계가 나갈 수 있는 설계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이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하고 그 연구하는데 지붕을 덮어 씌우는 것이 통일평화대학이라고 생각하며 그 전망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